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66세가 된 평범한 아줌마지만 40년 전 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트로트 가수였어요. 1985년, 그때 저는 25살의 젊은 가수였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이 제 삶의 전부였던 시절. 저는 제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죠.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을 바꾼 그 비극,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적에 대해 말이에요. 1985년의 그날, 서울의 작은 무대는 관객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했어요. 저는 화려한 트로트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제 대표곡 사랑의 길목을 불렀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관객들이 제 노래에 귀 기울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내가 꿈꾸던 가수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무대 아래에서는 제 팬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분은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무대 위의 조명이 따뜻하게 저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저는 오직 노래와 관객들만 존재하는 세상에 있었어요.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그 무대의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요. 무대 바닥의 나무 질감, 조명 때문에 살짝 따끔거렸던 눈, 그리고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까지 그 모든 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죠. 저는 노래를 부르며 관객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자를 안고 제 노래를 들으며 미소를 짓고 계셨고 어떤 아저씨는 눈을 감고 노래에 깊이 빠져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수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어요. 무대를 내려오자마자 소속사 대표님이 저를 불렀어요. 대표님은 그날따라 유독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땀을 닦으며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표님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냉소적이었죠. 수연아, 이번 음반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 음반은 라디오와 TV에서 끊임없이 나왔고 방송국에서도 계속 출연 요청이 들어오던 터였으니까요. 게다가 지난주에 만난 매니저, 언니가 수연아, 이번 음반 대박 났어. 수익이 엄청날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어요.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음반이 그렇게 안 팔렸을 리 없잖아요. 저번 달만 해도 방송국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대표님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건 내가 몰라도 돼. 넌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잖아. 이런 걸 왜 신경 써? 그리고 내 이름으로 좀 빌린 돈이 있어. 이게 다 회사 살리려고 한 거야. 너도 책임져야지.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빌린 돈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였죠?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손을 꼭 쥐며 다시 물었어요. 빌린 돈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 이름으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님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고 마치 저를 비웃는 듯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너 좀 생각이 단순한 것 같네. 내가 너 데뷔시켜주고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잖아. 내가 없었으면 너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 다 너 위해서야. 그런데 고작 이런 걸로 나한테 따지려고? 저는 그의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대표님 덕분이라는 말, 그건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내가 너무 감사함을 모르는 걸까?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대표님, 그래도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걸 어떻게. 대표님은 제 말을 끊으며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해. 내가 너한테 일일이 다 상의해야 해? 내가 대표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넌 그냥 노래나 잘 부르면 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무대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럼 회사 망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잘못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말, 그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무대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더 큰 가수가 되고 싶었고, 관객들에게 더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표님의 말투와 태도는 저를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고, 제가 대표님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수연아, 솔직히 말해줄까? 회사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도 다 회사 살리려고 한 거야. 근데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저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의 말은 저를 끝없이 자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어요. 대표님은 더 이상 저를 무대에 세우지 않았고 저는 가수로서의 꿈을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대표님이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수연아, 우리 이제 같이 새 출발하자. 내가 세탁소 하나 차려줄게. 우리 같이 운영하면서 돈 벌자.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대표님이 저를 도와주는 줄로만 알았죠. 그렇게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세탁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세탁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1980년대 초반 20살의 나이에 엄마가 되었어요. 그때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그저 저는 그 아이를 혼자 낳았고 그 아이가 제 전부였어요. 아이의 이름은 은비였어요. 은비를 낳고 나서 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그 시절 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은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나가면 하루 종일 손이 퉁퉁 불도록 접시를 닦았죠. 그러다 밤이 되면 은비를 데리러 가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은비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저는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어요. 은비야, 엄마가 꼭 잘할게. 우리 잘 살아보자. 저는 은비를 보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식당 일만으로는 월세와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열리는 노래 경연 대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상금이 꽤 큰 대회였어요. 저는 노래를 좋아했지만 무대에 서본 적은 없었죠. 그래도 은비를 위해 저는 그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대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제가 부른 노래는 사랑의 길목이었어요. 관객들이 제 노래를 듣고 박수를 쳐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빛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상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비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비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우리 좀 더 나아질 거야. 그 대회에서 저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소속사 대표님이셨어요. 대표님은 대회 후 저를 찾아와 명함을 건넸어요. 수연 씨,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우리 소속사에서 가수로 데뷔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가수라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표님은 저를 설득했어요. 수연 씨, 지금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가수가 되면 돈도 더 벌 수 있고 아이도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나 믿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은비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저는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대표님의 소속사에 들어가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연습실로 가서 목이 쉴 때까지 노래를 불렀고 무대에 서기 위해 춤 연습도 했죠. 대표님은 저를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수연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곧 큰 가수가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1984년 저는 드디어 데뷔 무대에 올랐어요. 사랑의 길목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저는 곧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라디오와 TV에서 제 노래가 나오고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죠. 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은비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85년 제가 무대에서 내려와 은비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던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은비 오늘 누가 데려갔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누가 데려갔다는 거지? 은비를 데려갈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가요? 누가 은비를 데려갔어요? 제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왔어요. 은비를 데려가야 한다고 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은비가 사라졌다는 말, 그게 무슨 소리였죠?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어린이집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어요. 은비, 은비야.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은비야. 저는 어린이집을 뛰쳐나와 동네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비가 내리는 차가운 거리에서 저는 맨발로 골목골목을 헤매며 은비의 이름을 불렀어요. 비에 젖은 옷이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은비의 작은 얼굴과 웃음소리만 떠올랐죠. 은비야, 엄마 여기 있어. 제발, 제발 돌아와. 저는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몇 시간이고 은비를 찾아다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비를 보았냐고 물으며 사진을 보여줬지만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저는 결국 골목 한쪽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차가운 비가 제 얼굴을 적시며 눈물과 섞였고 저는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은비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은비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은비의 작은 옷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어요. 은비가 좋아하던 작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은비를 잃은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은비를 잃은 직후 저는 대표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대표님, 은비가 사라졌어요. 누가 데려갔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은비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대표님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수연아, 나도 모르는 일이야. 아마 누가 데려간 거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더 절망했어요. 대표님은 제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 보였죠.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닥쳤어요.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대표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차갑게 통보했어요. 수연아, 회사 망했어. 더 이상 너 무대 세울 돈 없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은비를 잃은 것도 모자라 가수로서의 꿈마저 잃게 된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은비도 무대도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이었어요. 매일 밤 은비를 생각하며 울었고 낮에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은비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제발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기를. 저는 은비의 사진이 든 펜던트를 목에 걸고 매일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아갔어요. 그때 대표님이 제게 세탁소를 차려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세탁소가 제 딸을 팔아만든 돈으로 차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65세가 된 저는 더 이상 젊은 가수가 아니에요.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하고 허리는 늘 뻐근하죠. 하지만 저는 이 작은 세탁소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어요. 세탁소를 찾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에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옷을 다림질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 대표곡 사랑의 길목이 나왔어요. 저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40년 전 무대 위에서 그 노래를 부르던 순간이 떠올랐죠. 관객들의 박수 소리, 그리고 무대를 내려오던 그날의 아픔까지. 저는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내려다봤어요. 그 안에는 은비의 사진이 들어있어요. 4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펜던트를 벗은 적이 없었죠. 은비야, 잘 지내니?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한단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어요. 은비는 제가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느 날 어린이집에 은비를 데리러 갔을 때 은비가 없다는 말을 들었죠. 어린이집 선생님은 누군가가 은비를 데려갔다고 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은비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대표님에게 물어보니 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수연아, 나도 모르는 일이야. 아마 누가 데려간 거겠지.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은비를 데려간 사람이 바로 대표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세탁소 문이 열리며 동네 어르신 김분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수연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네? 저녁에 우리 노래 교실 갈 거지? 김분자 할머니는 동네 노래교실의 단골 멤버셨어요. 저는 몇 달 전부터 할머니의 권유로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죠. 네, 할머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 고민됐는데 그래도 가볼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노래교실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꿈을 되새길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세탁소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동네에서 자주 보던 박 할아버지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늘 제게 따뜻한 말투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수연 씨,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세탁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 그리고 은비를 잃은 후 40년간의 그리움이 저를 계속 괴롭혔죠. 저는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세탁소 문을 잠갔다 잠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저는 잠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시절, 그리고 은비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노래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무대에 올라 제 대표곡이었던 사랑의 길목을 불렀어요. 40년 만에 다시 부르는 그 노래는 제 가슴을 울렸어요. 목소리는 예전만큼 맑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감정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김분자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옆에 앉아있던 이 할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40년 전 무대 위의 한수연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노래를 마치자 어르신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수연 씨, 정말 잘했어. 목소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김분자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오랜만에 불러서 걱정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낯선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한수연 님이시죠? 저는 지역 방송국 PD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방송국 PD라니 이런 작은 동네 노래교실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박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에요. 어게인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인데 한수연 님 같은 분이 나오시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어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라니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젊은 가수가 아니었고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두려움이 앞섰어요. 저는 오랜만이라 많이 부족할 텐데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나가도 괜찮을까요? 박지영 씨는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설득했어요. 한수연님, 방금 노래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만 도전해 보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대 위에 다시 서는 건 꿈만 같았지만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죠. 대표님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은비를 잃었던 그날의 아픔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하지만 박지영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알겠어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렇게 저는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어게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지역 방송국에서 시작된 작은 무대였지만 방송이 나가면서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첫 라운드에서 사랑의 길목을 불렀어요. 무대 위에 서는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꼭 참고 노래를 불렀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첫 라운드를 통과한 후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1980년대 인기 가수였던 문주란 선배님의 동숙의 아가씨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르며 저는 문주란 선배님과 함께 무대에 섰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 시절 저는 문주란 선배님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며 선배님과 함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죠. 선배님은 제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수연아, 너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어. 그 진심을 잃지 말고 계속 노래해.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방송이 나간 후 제 과거가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 포털 사이트에 한수연, 과거 트로트 가수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기사에는 제가 1980년대에 갑자기 활동을 중단한 이유와 은비를 잃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이었으니까요. 세탁소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보셨어요. 수연 씨, 그 기사 사실이에요? 딸이 있었다는 게 정말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세탁소 문을 닫아버렸죠.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며칠 후 세탁소에 찾아온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수연 씨 괜찮아요? 사람들이 좀 수군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다 수연 씨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냥 좀 힘드네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비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저는 제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기사는 퍼질 대로 퍼져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며칠 후 박지영 씨가 세탁소로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한수연님, 이 사진 좀 보실래요? 제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던 사진이에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죠. 그 사진은 제 펜던트 안에 있는 사진과 똑같았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 제가 4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사진과 완전히 동일했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이건 제 딸 사진이에요. 박지영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입양된 아이예요. 제가 태어난 직후 부모님께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이 사진은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박지영 씨가 바로 제가 40년 전에 잃은 제 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펜던트를 열어 사진을 꺼냈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으니 정말 똑같았어요. 지영아, 너 정말 제 딸이니? 내가 4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딸이 맞니? 박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제가 어머니 딸이에요. 그 순간 저는 40년간의 그리움이 터져 나왔어요. 제 품에 안긴 지영이를 꼭 끌어안고 저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만에 만난 제 딸,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재회 이후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지영이를 다시 만난 건 기뻤지만 제가 그녀를 잃었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지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널 잃은 거 미안하다. 매일을 그리워하며 살았어. 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어머니 저 이해해요.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지영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영이와의 재회는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가져왔죠. 저는 지영이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지영이와의 재회 이후 저는 과거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어요. 지영이는 방송국 PD로서 제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 서류 보세요. 대표님이 어머니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음반 수익도 모두 착복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류에는 대표님이 은비를 입양 보낸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지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저를 입양 보냈어요. 어머니 몰래요. 그리고 그 입양 과정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세탁소를 차린 거예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대표님이 은비를 입양 보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였죠? 저는 대표님이 저를 도와 세탁소를 차려준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 세탁소는 제 딸을 팔아 만든 돈으로 차려진 거였어요. 그게 정말이니? 대표님이 은비를 내 딸을.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지영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서류가 증거예요. 대표님이 어머니를 속이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대표님은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제 딸을 팔아 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세탁소를 차려주며 저를 속였어요. 저는 딸과 함께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대표님은 여전히 뻔뻔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허름한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40년 전보다 훨씬 더 주름이 깊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교활해 보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 내 딸을 입양 보낸 거예요? 제 딸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그 돈으로 세탁소를 차려준 거예요? 대표님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차갑게 웃으며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어요. 그는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입을 열었어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 책임지려고 세탁소를 차려준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었겠어?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었겠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모함해? 저는 그의 뻔뻔한 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였죠? 그 사람은 제 딸을 팔아 돈을 챙기고 그 돈으로 회사 부도를 막아놓고 아무렇지 않게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다시 소리쳤어요. 책임. 당신이 내 딸을 팔아서 만든 돈으로 세탁소를 차린 게 책임이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은비를 잃고 살았어요. 당신이 한 짓 때문에 내가 매일 밤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대표님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담배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대충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수연아,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 부도 나고 나도 살 길이 막막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 은비였나? 그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도 힘들었잖아. 내가 좋은 가정으로 보내준 거야.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하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는 제 딸을 팔아 돈을 챙기고도 마치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시 소리쳤어요. 좋은 가정. 당신이 은비를 어디로 보냈는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당신은 그냥 돈을 챙기려고 내 딸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세탁소를 차려놓고 나한테 도와주는 척 연기했죠. 당신은 인간도 아니에요. 대표님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다시 책상에 앉아 다리를 꼬며 느릿느릿 말을 이었어요. 수연아,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입양 보낸 증거라도 있나? 그 서류. 그거 내가 만든 거라고 누가 증명할 건데? 그리고 세탁소 자금. 그건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야. 너한테 도와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배신감을 주네. 저는 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모든 걸 부정하며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와 말다툼할 힘이 없었어요. 그때 지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표님에게 말했어요. 저는 한수연 님의 딸 박지영이에요. 당신이 한 짓 다 밝혀질 거예요. 이 서류는 입양기관에서 직접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입양 과정에 관여했던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당신이 어머니 몰래 나 몰래 입양 보낸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대표님은 지영이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이 아가씨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 내가 수연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수연아. 너도 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 아가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저는 그의 거짓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잘해줬다고요?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내 딸을 빼앗고 나를 속이고 40년 동안 고통 속에 살게 했어요. 더 이상 당신 말 안 믿어요.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표님을 노려봤어요. 당신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대표님은 지영이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는 다시 담배를 꺼내 물더니 불안한 듯 손을 떨며 불을 붙였어요. 저는 지영이와 함께 그 사무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표님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영이와 저는 함께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지영이는 방송국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횡령과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모았어요. 법적 대응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대표님은 여전히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죠. 수연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40년이나 지난 일인데 증거도 없잖아. 하지만 지영이가 찾아낸 서류와 당시 입양기관의 증언 덕분에 우리는 대표님을 법정으로 끌어낼 수 있었어요. 재판날 저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증언했어요. 법적 대응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어게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계속 무대에 올랐어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나훈아 선배님의 홍시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르며 저는 제 삶의 아픔과 희망을 담았어요. 관객들은 제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또 한 번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결승 무대에 올랐어요. 결승 무대에서 저는 다시 사랑의 길목을 불렀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4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모두 느꼈어요. 그 시절의 아픔, 그리고 지금의 희망이 제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믿기지 않게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어요. 무대 아래에서 지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멋졌어요. 어머니가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영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법적 대응은 결국 승리로 끝났어요. 대표님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저는 잃어버린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무엇보다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죠. 지영이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일산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세탁소를 정리하고 지영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이는 저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 입양된 후의 삶, 그리고 방송국 PD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머니, 저를 입양해주신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항상 제 뿌리를 잊지 않게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저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내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는 다시 무대 위에 서기 시작했어요. 어게인 트로트 우승 이후 저는 작은 콘서트를 열었어요. 콘서트 날 동네 어르신들과 지영이 그리고 방송국 스태프들까지 와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40년 전의 한수연과 지금의 한수연이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저는 잃어버린 딸과 꿈을 되찾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믿고 싶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